저도 제 제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파워포인트 없이 해보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서 이걸 행사를 하기로 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뭘 하자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제목을 좀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하나씩 제목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막 들으신 대로 하나와 둘 사이, 저쪽도 이제 뭐하고 뭐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저만 남았는데 이제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그 둘하고 셋 사이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둘과 셋 사이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사실 막상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난감하고, 더군다나 이제 두 분 다 파워포인트 안 쓰신다 그러니까 나라고 뭐 틀릴 수도 없고 해서 그래요. 이번에 한번 나도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올 수는 없었고 좀 적어온 것이 제가 오늘 한 개 다 안 되고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문학적인 그런 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물리학자들한테 이 3이라는 숫자는 되게 불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얘기 시작은 불길하게 시작을 해서, 하지만 이 불길한 것이 이제 좋을 때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희 과학수다팀도 3명이 왔잖아요. 이게 좋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2명 괜찮은데 3이면 언제나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숫자예요. 실제 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게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도 30분인데 10분짜리 3개로 상당히 불길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다 하기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짧게 하기도 좀 긴 시간이고요. 일단 저는 이론 물리학자다 보니 항상 모든 얘기를 시작할 때 공통으로 시작하는 말이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얘기에는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기서 것은 정말 모든 현상이라고만 하기에도 좀 그런데요. 모든 것이에요, 정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운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도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다 운동이죠. 물론 운동을 제가 정의를 정확히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심지어 지금 저를 보는 거, 듣는 거 다 운동이고요.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뭐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 지금 내지는 지금 저녁 안 먹어서 힘이 없거나 다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제 인간의 의식까지 이제 운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마지막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지금 빛이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빛은 전기장의 운동인데요. 전기장의 시간 변화고요. 제 목소리가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목소리가 운동인지 알려면 바로 목에 손을 대면 바로 이 목이 진동하는 걸 말을 하셔야지 알 수 있는데요. 그 진동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를 진동시켜서 여러분 고막까지 가는 겁니다. 고막이 흔들리고 미소골이 흔들리고 달팽이관에 있는 액체가 흔들리고 정상파 생성되고 다 전부 다 운동이에요. 지금 웃으시는데요. 그 뇌에서 주로 나트륨하고 칼륨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전이 신호가 여러분을 웃도록 하는 신경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운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성공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학 책을 피시면 제 1장 1절이 운동, 힘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언제나 근본을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핵심은 운동의 본질이 뭔지만 이해하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가급적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없애고 봐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본질을 다 없애고 남은 궁극의 가장 단순한 단위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질점입니다. 점. 수학에서 얘기하는 점이죠. 점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주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이게 너무나 이상한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믿음 하에 지금까지 잘 해온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해볼 것은 하나의 점. 근데 이 녀석이 무언가 물리적 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특성을 줄 텐데요. 왜 그 특성인지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뒤에 가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질량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이 가질 수 있는 물리적 특성은 질량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치를 갖는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위치.
이런 게 전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치라는 것 자체는 운동이 아니고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벌써 수많은 단어들이 나왔죠.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저희가 평생 연구할 수 있고요. 실제 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거나 지난 몇천 년간 연구해왔죠. 질량이란 무엇이고 질점이란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게 모이면 모든 물질이 되는 건데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된 철학적 질문들입니다. 공간이란 무엇이고 왜 점은 공간을 점할 수 있고 시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다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죠. 여기 또 숫자가 나오잖아요. 공간이 3차원인데 왜 3차원일까요? 몰라요. 모르는 것 투성이죠. 시간이 1차원이라고들 배우셨죠? 왜 1차원이죠? 모릅니다. 시간의 본질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 모르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없고요. 일단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발짝만 나가면 다 철학이 되죠. 그러니까 칸트는 이것을 인간이 우주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보는 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는 부분입니다. 차원이 정확히 몇 개인지도 몰라요. 자, 이제 운동의 본질로 갈게요. 이제 숫자들이 튀어나올 텐데요.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우주의 운동의 본질을 알고 싶은 거니까 질량이 있다는 점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다른 것들이 다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게 운동의 본질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여기 방해를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주 공간에 나가서 질량을 가진 점 하나 놓고 걔를 톡 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이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우주에 나가기 힘드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영화 그래비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수없이 나오는 장면이죠. 답이 나왔죠? 답은 질점은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직선으로. 자,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우주가 그래요. 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정이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거를 조금 덜 물리학적인 표현을 쓰면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운동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가 법칙이에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물리학 책이 두껍고 그렇잖아요. 많이 배워야 되고 어렵고 수학도 많이 나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모든 물리는 운동에 대한 것이고 운동의 법칙이 복잡하지 않고 단 한 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없애고 하나를 툭 쳤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게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끝이에요. 다 끝났어요. 나머지 이만큼 뭐냐고요? 다 그걸 이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 한 줄이에요. 우주의 법칙은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자연스럽다. 끝. 이건 물체가 하나 있을 때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거죠. 실제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등속 직선 운동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등속 직선으로 못 가잖아요. 멈추잖아요.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인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지한 게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갈릴레오 이전까지 모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정지한 게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 다 그 본질을 보기 위한 다른 것들을 치우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마찰력이 있어서 그런데요. 갈릴레오가 도약을 했죠. 우주 공간에 나가서 떨어뜨리면은 걔는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멈춘 거는 본질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이 아닌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한 줄의 얘기에는 사실 이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갈릴레오가 이거 했을 때 사람들이 와, 너 정말 위대한 과학자라고 한 게 아니라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죽을 뻔했어요. 화형시키려고 했어요. 지구가 돈다는 거를 설명하려면은 지구가 돈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반론은 성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왜 우리가 도는데 모르냐는 거예요. 그렇죠? 마차를 타고 움직이면 내가 알잖아요. 지구가 돈다며.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보세요. 어딜 돌아요. 왜냐면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됩니다. 한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지구가 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부가적인 내용들, 이거 한 줄이면 끝나는데 이걸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한 줄 더 나가 볼게요. 속도가 변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죠. 됐죠? 끝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뭔가 말을 더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뉴턴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인과율이라는 가정이 필요한데요. 우주가 인과율을 따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과율을 따른다고 하면, 즉 결과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을 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운동 법칙은
속도의 변화를 기술합니다. F는 ma죠. 그래서 가속도를 일으키는 것을 힘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가끔 학생들이 물어보죠. F는 ma가 왜 1법칙이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성법칙이 1법칙이잖아요. 왜냐하면 1법칙이 더 중요하거든. 2법칙은 1법칙이 있으면 나와요. 등속이 자연스러우니까 등속이 아닌 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어요. 힘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힘이 무엇일까? 자, 힘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두 개로 합니다. 자, 우주에 하나가 있으면은 등속 직선 운동밖에 못 하는데요. 속도를 바꾸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가 더 있으면 이제 다른 녀석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두 물체, 두 질점 사이의 관계를 저희가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우주에 딱 주어지면 그게 우주에서 운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고요. 두 개까지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딱 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놀랍게도 몇 가지밖에 운동을 하지 않아요. 특별한 형태의 운동을. 그때 하는 운동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고등학교 전체 수학이 그걸 기술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수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특수함수들. 그렇죠? 그거 왜 배우는지 아세요? 왜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거밖에 없는지 알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로그, 지수함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것만 배운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특수함수가 한 230, 200, 300까지 있어요, 사실. 물리과 가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4개만 가르치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F는 ma의 특별한 상태의 솔루션들이에요. 힘이 일정할 때, 그때 2차 함수고요. 힘이 없을 때 1차 함수고요. 힘이 거리만의 함수일, 그러니까 거리의 1차의 함수일 때 사인 코사인이고요. 사인 코사인의 허수지 보는 게 지수함수고요. 지수함수 역함수가 로그함수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풀 수 있는 거죠. F는 ma의 답들. 자,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힘은 사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요. 점점 어려워지죠, 이제부터.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힘인 중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런 힘을 주면 특수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운동들은 여기 고등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원축곡선이란 말 들어봤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뿔로 되어 있는 도형, 원뿔 배웠죠. 원뿔을 이런 종이로 탁 자르면 자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단면이 나와요. 옆으로 탁 자르면 원이고요. 일로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이 나오고요. 그게 다 원축곡선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다 배웁니다. 특수도형으로. 근데 함수가 아니고 도형에서 배워요. 함수가 아니거든.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일 때 나오는 모든 가능한 운동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지구가 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타원으로 돌고 있고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될 때까지는 아주 안정적이고 다 기술할 수 있고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답들은 고등학교 과정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대로 두 개는 아주 좋은 숫자예요. 두 개까지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보기 위한 가장 기본 단위가 두 개예요. 두 물체. 세 개부터는 더 이상 본질적이진 않아요. 이미 두 개로 끝났어요. 하나일 때 본질을 받고요. 두 개일 때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세 개부터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리학자들이 숫자를 세는 방식은 하나, 둘, 많다. 그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세 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개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질문은 그 역사적으로는 자, 이거 봐야 돼요. 이제 못 외워서. 1885년. 1885년에 지금도 스웨덴에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어서 노벨상 수상식 때 그 와서 그 상도 주고, 그다음에 아마 물리학상 수상자인가? 그 수상자 가운데 한 사람은 공주님 옆에도 앉을 수 있어요. 근데 공주가 되게 이뻐요. 그래서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꼭 그걸 자랑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결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여전히 이뻐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스웨덴 국왕이 1885년 정말 옛날이죠. 가끔 왕들은 쓸데없는 거에 돈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오스카 2세라는 왕이네요. 그 문제를 냅니다. 전 유럽 과학자들한테 자기가 뭐가 걱정스럽냐면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왕이니까 그런 걱정할 수 있죠.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궤도가 얼마나 안정한지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벗어나거나 이거 운동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궤도를 안 돌기 시작하면 지구가 태양을 벗어날 테니까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구의 태양 궤도가 안정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이런 상금을 내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아무도 못 풀고 있다가 이제 포앙카레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이 문제를 풉니다. 근데 여전히 완전히 풀지 못하고요. 문제를 단순화시킨 다음에 가까스로 조그맣게 푸는데 태양계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수많은 다른 행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과 목성입니다. 질량으로 보면 태양과 목성밖에 없어요. 사실 외부에서 보면 그밖에 안 보여요. 지구는 있을 만큼 작은데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태양, 지구, 목성 세 개를 넣고 풉니다. 드디어 3이 나왔죠. 자, 풀었더니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안정하다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안정하니까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런 궤도 문제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엔 풀어야겠죠. 일반적으로 풀다가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텐데 일반적으로 풀다 보니까 괴상한 현상을 발견해요. 세 개의 물체가 들어오면은 아직까지 아무리 푼 적이 없었는데 이건 놀랍게도 안 풀려요.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요. 안 풀린다는 뜻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함수로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안 푼 거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안 배우는 이유예요. 대학 가도 안 배워요. 대학원 가야 배워요. 대학원 가요. 대학원 천문학과 3학년 때 배워요. 아, 지금은 나와요? 사실 물리학과도 지금 나오긴 나와요. 원래 안 배웠죠. 그러니까 삼체 문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세 개가 들어오면 생기는 현상을 오늘날에는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섹시한 용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세 개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그 장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는 굉장히 불길한 숫자가 되죠. 그래서 네 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우주는 2개 이상일 때부터 예측이 굉장히 힘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개와 3개 사이에는 큰 간극이,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이제 강연을 가면 양자역학을 전문적으로 강연하는 사람인데, 양자역학이란 말을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양자역학 역사에서도 지금 얘기한 삼체 문제가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은 사실 양자역학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원자를 기술하는 학문이에요. 여기 역시 원자라는 단어를 아마 20년 전에 들어보고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철학책 많이 보시죠? 여기 보니 인문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문학 흥미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서양 철학사를 딱 펴보십시오. 앞부분에. 그럼 뭐가 나오죠? 소크라테스 이전을 딱 펴보세요. 온통 하는 얘기들이 우주의 본질이 뭔지 얘기합니다. 우주의 근본이 뭐고 이런 얘기를 하죠.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근본은 뭐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사원소 뭐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답을 알아요. 그때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그 철학자들을 만나면 참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답을 찾았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물질의 근본은 원자입니다. 여러분이 철학책 보시는 거 좋은데 철학책을 많이 보시는 앞부분을 거기 보실 시간에 차라리 이걸 하나 보시는 게 나아요. 이젠 답을 아니까. 옛날엔 답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물이다, 피타고라스는 수라 그랬잖아요. 이젠 답을 압니다. 원자예요. 원자의 구조가 어떤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게 모든 물질의 근본인데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철학에 흥미 있으신 분들이면 그걸 왜 모르면 안 돼요. 자, 원자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데, 물론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단순한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정확히 우리 태양계 구조를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우리 모습이 여러분 몸을 이루는, 사실 원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딱 뽑아서 딱 단면을 보면은 저도 잘 안 보여요. 이제 눈이 나빠져서 안 보이는데 거기 한 10만 개에서 100만 개를 세울 수 있어요. 원자를.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어쨌든 여러분 몸은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가,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정확히 태양계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자 한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을 깨는 원자 발전, 원자 폭탄 되는 거죠. 여기 원자력 발전, 원자 폭탄 전문가가 있죠.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풀어야 했던 원자 문제는 정확히 지구 태양계 문제랑 같은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의 답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오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은 정확히 바로 이 문제예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하나의 전자가 도는 수소원자라는 건데요. 그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간신히 풀었어요. 보어라는 사람이 풀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일반화시키려고 해요. 일반화시키려고 할 때 이제 물리학자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파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파울리. 아마 파울리 베타홀리? 그렇죠? 화학 시간에 배운 거죠. 파울리 베타홀리. 그 파울리예요. 그 파울리가 그 박사학위 때는 아직 양자역학이 없었을 때라 베타홀리도 못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말한 그런 태양계 모형 가지고 막 양자역학을 막 풀 때예요. 되지도 않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지도 교수가 문제를 줍니다. 자, 너는 이제 수소 원자보다 좀 어려운 거 해봐. 수소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 하나, 전자 하나인데 이제는 원자핵 2개, 전자 하나. 아까보다 좀 더 어려워졌죠? 그렇죠? 자, 근데 금방 느낌이 오시죠? 원자핵 2개의 전자 하나. 이거 3체 문제입니다. 그렇죠? 파울리가 이거 풀다가 머리 다 빠져요. 안 풀려. 양자역학은 고사하고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랐냐 하면 포앙카레의 결과를 몰랐어요. 이미 포앙카레가 목성, 지구, 태양을 풀어서 안 풀리는 거 알았는데 파울리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걸 풀다가 결국 이상한 답을 냅니다. 그래서 파울리 박사학위 논문은 틀렸어요. 안타깝지만. 결국 그런 분자는 안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안정합니다. 파울리 잘못은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3체 문제는 이미 그때 역사 속에서 여기저기 등장을 하게 되죠. 아주 불길한 숫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 3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 불길한 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까지는 불길한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이 딱 20분 지났네요. 이제 안 불길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3이라는 숫자가 불길하지 않은 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인위적으로 되거나 뭔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하다가 이제 불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불길한 숫자예요, 3부터는. 그래서 불길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몸은 지금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원자들이 적당히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저는 생물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 세포들은 다들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DNA라는 유전 물질이 있고요. DNA에서 정보를 끄집어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다 용어들로만 지금 귀에 들어오시겠죠? 관계는 없어요, 그래도. 그 단백질들이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몸에서 물 다 빼내면은 단백질밖에 없어요, 거의. 지방 조금 있고요. 지방 다 싫어하시죠? 그 단백질이 중요하죠.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DNA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DNA가 다르다는 거는 단백질이 다르다는 거고요. 단백질이 다른 만큼 나하고 원숭이가 다른 거죠. DNA에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DNA는 기본적으로 몇 개의 코드로 되어 있다? 4개로 되어 있죠. 사진법을 사용해요. DNA는. 그런 것들은 다 우연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진법을 사용해요. DNA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사진법의 DNA, 즉 한 자리에 문자 4개예요. 우리 한글은 문자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좀 많이 있죠. 영어도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그 DNA는 여러분 몸의 생명을 이루는 근본 물질인 DNA는 4개의 문자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4개를 놓을 수가 있죠. 아라비아 숫자는 0부터 9까지 있잖아요. 얘는 4개밖에 없어요. 0, 1, 2, 3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들어내야 되는 아미노산이 20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느낌이 오시죠? 몇 개의 자릿수를 사용해서 정보를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4개 가지고서 그냥 만든다 그러면은 4개 하나하나가 아미노산 하나하나에 대응되니까 4개의 아미노산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필요한 게 20개니까 한 칸으로는 안 되죠. 자, 2칸으로 해봅시다. 2칸으로 하면은 첫 번째 4개 쓸 수 있고 두 번째 4개 쓸 수 있으니까 모두 16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DNA는 3개의 문자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숫자 3은 이건 사실 그냥 나온 숫자죠. 이런 의미 때문에 나온 거죠. 20개라는 것이 의미적인 거기 때문에 나온 숫자들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3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워요. 다 외우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왓슨하고 크릭이 알아낸 건데요. 왓슨, 크릭 두 사람이 유명한 생물학자죠. 물리학자기도 했었는데, 자, 이분들이 이거 알아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문자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응될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클럽을 만들어요. 클럽. 근데 사실 더 정확히는 그 DNA가 아니라 RNA인데요. 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RNA 핑 클럽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냐면은 20명의 사람이 모여요. 20명이 하나씩 아미노산을 맡아. 그 아미노산에 대응되는 3개의 코드가 뭔지를 찾아서 그것이 왜 그 3개의 코드들을 설명하자는 거죠. 20명을 모아서 한 명씩 맡기고요. 그 클럽에 모토가 있어요. 그 클럽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모토를 따를 사람만 들어오는 거죠. Do or die or don't try. 해라. 아니면 죽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예 시작하지도 마. 하지 마 이거죠. 여기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20명이 있는데요. 그 20명 가운데 여러분이 아실만한, 그러니까 이 일을 조직한 사람은 가무브라는 과학자고요.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유명한 과학자죠. 다음에 혹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 아시나요? 리차드 파인만? 파인만은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맡았어요. 에드워드 텔러, 수소폭탄을 만든 사람이죠.
에드워드 텔러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왓슨이 여기 주도를 했죠. 왓슨은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맡았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풉니다. 3중 암호.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중 암호는 그냥 임의의 숫자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게 뭐냐면은 이 세 칸에 있는 세 개의 코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사실 세 칸이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개의 문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미노산은 2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4개가 다 쓰레기처럼 다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놀랍게도 이 세 개의 자리가 서로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제 이론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원래는 아마도 코드가 아미노산이 15개만 쓰지 않았을까, 생명체가. 그러니까 그럼 2개면 되죠. 그렇죠? 실제로 아미노산 가운데 5개가 좀 복잡하고요. 15개는 덜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 단백질들이 마지막 숫자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코드를 다시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아마도 처음에는 2개만 쓰다가 나중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아닌가. 이런 뜻으로 본다면 사실 3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그냥 임의로 주어진 거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체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임의로 주어진 숫자지만 중요할 수 있는 거고요. 끝으로 저희 실생활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기력이죠. 전자기력. 제가 힘이 있으면 속도가 변한다 또는 상태가 변한다 그랬는데 힘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아주 나쁜 숫자예요, 사실. 이런 거 보면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그래서 무조건 줄여야 돼요. 사실 물리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힘을 통합시키는 거고요. 현재까지 이 4개 가운데 3개를 통합시키고 2로 줄였어요. 이거 하나까지 줄이고 싶은데 마지막 하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통일장 이론이죠.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4개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2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4개의 심 가운데에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 주는 심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실 필요도 없어요. 원자 핵을 깨야 나오는 심이라서 깼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면 국제 핵기구에 사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건드리기로 하면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중력이랑 전자기력. 중력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물체가 정지해 있어야 되죠. 금속으로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죠. 속도가 변했잖아요. 여기 힘이 있구나. F는 ma니까 이게 중력이죠. 왜냐하면 지구가 당긴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이 속도가 변하는 걸 보시면 지금 밖에 수많은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속도가 바뀌고 있죠. 중력 때문 아니죠. 뛰어내린 것만 중력이죠. 제 손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중력 아니에요. 이거 다 전자기력입니다. 전부 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자기력인 걸 깨달으시면 상당한 공력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결론은 인간이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전자기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공학과 이외에는 제어를 할 수 있는 학과가 없습니다.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전자공학만 해요, 우리가? 왜 리모컨 이런 거 왜 다 전자기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싫으면 5번째 심 찾으세요. 전자기력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전자기 현상이란 건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입니다. 전하에는 2 종류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여러분이 콘센트가 2개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전자기기는 보세요. 이렇게 줄로 되어 있어요. 일로 전류가 들어와서 나갑니다. 이런 구조예요. 둘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안정된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따라서 모든 전자장비는 다 2개의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컴퓨터를 열어보거나 이게 전자장비 이거 다 뜯어보면 안에 별거 아닌데 물리학자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은 그냥 전기를 제어하거나 자기를 제어하는 것들의 집합이고요. 전기의 제어는 오로지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장치가 가능하고 자기 에너지는 역시 자기 에너지를 풀었다가 놨다 하는 장치가 가능해요. 이 2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전기와 자기. 그 다음은 우리가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 그걸 저항이라 그러는데요. 이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전자장비도 뜯으면 딱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저장, 전기 에너지 저장, 자기 에너지 저장, 전기 에너지 뽑아내기.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걸 축전기라 그러고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걸 코일이라 그래요. 축전기와 코일, 그 다음에 저항. 영어로 RLC라 그러죠. RLC 회로 배우죠? 네, 그거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3회로의 특징은 다 단자가 2개예요. 왜냐하면 전하가 2 종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단자가 3개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건 되게 불안한 거예요. 불길하고요. 근데 인간이 특별한 목적으로 3개를 씁니다. 그래서 전자장비에 단자가 3개짜리가 들어온 게 20세기에 들어와서예요.
그래서 단자가 3개가 되면은 되게 이상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으니까 단자가 2개 있으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소스 드레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가는 건데 그 흘러가는 전류를 제어하는 3번째 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게이트라고 불러요. 게이트, 소스, 드레인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고요. 트랜지스터가 20세기 인간 문명이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라고 투표를 해서 뽑았어요. 미국에서. 21세기가 들어서면서 가장 위대한 과학 발명품 하나만 꼽으라 그랬더니 20세기 중에 트랜지스터라고 했습니다. 왜 트랜지스터가 위대한 발명품이냐면은 여러분 핸드폰에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도 메모리가 있죠. CPU가 있고요. 모든 컴퓨터 메모리와 CPU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바로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컴퓨터가 집에 가면은 메모리가 램이 몇인지 알아요? 몇 기가? 지금 모르죠. 지금 다 조립 안 하니까 모르죠. 여러분 보통 집에 있는 컴퓨터는 메모리가 4기가바이트 이런 메모리를 써요. 지금은 기가바이트를 써요. 기가라는 말은 10의 부승이라는 뜻인데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래서 3기가면은 30억이라는 뜻이에요. 30억 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30억 개가 도대체 무엇의 개수냐면은 3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3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30억 개의 기억 저장소에 기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기억된 그 정보들을 모아서 화면에 뿌리면 여러분이 보는 동영상 화면이 되는 거고요. 그 정보 0101 정보를 모아서 소리로 바꾸면 스피커에 소리를 울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저장하는 건 전기 에너지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기를 씁니다. 메모리란 거는 트랜지스터 하나와 축전기 하나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축전기에 전기를 얼마나 잘 저장할 수 있는지, 축전기를 작게 하고도 저장을 많이 해야지만, 정확히 해야지만 우리가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메모리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유전 물질을 집어넣는데 그 유전 물질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작게 만들고도 전기가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강력한 메모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다 트랜지스터와 축전기의 조합이고요. 축전기는 단자 2개, 트랜지스터는 단자 3개. 단자 3개를 쓰게 된 게 인간이 새로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3개라는 숫자가 여기서는 불길하지만은 않지만 항상 그렇지만 이런 숫자들은 항상 인간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지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숫자예요.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끝으로 이제 저희 일상으로 돌아와서요. 저희 일상에서도 이제 2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2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2 하면 그쵸. 남자와 여자가 애인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이라는 숫자는 자연스러운 숫자고 좋은 숫자예요. 그렇죠? 벌써 지금 몇 살이에요? 3은 불길한 숫자죠. 그렇죠? 삼각관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3은 숫자는 아주 불길한 숫자인데 그거를 불길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3번째가 연적이 되면 참 불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 3번째가 아이가 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서 만들어낸 3번째는 그 모임을 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불안정한 3이 아니라 안정한 3으로 살 수 있도록 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